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디퓨전 기반으로서 어떤 컨디션을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생성적 모델이 처음 나온 것이 사실은 뭐 오래되기는 했지만 딥러닝과 결합해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의 괜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디퓨전도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실제 처음 나온 연도는 201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그렇게 좋지 않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현재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스테이블 디퓨전 XL인데요. 옛날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이러한 기술 뒤에 어떠한 이론이 숨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상을 합성하는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요. 옛날에는 어떤 영상이나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모델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델들을 어널리티컬 모델 또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문장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또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생성하는 unconditional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전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합성하는 conditional generative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 초점을 맞출 부분은 이 conditional generative 모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모든 기술은 대부분 그 디퓨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디퓨전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디퓨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한 202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한 모델입니다. 처음 나온 것은 2015년이지만 2020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디퓨전 프로세스의 리버싱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영상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의 노이즈를 계속 추가하면은 이와 같이 점점 영상이 이제 망가지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을 한 스텝에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잘하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스텝에 거쳐서 망가뜨리게 되면은 요 단계 하나하나를 리버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디노이징이죠. 리버스 노이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학습 데이터와 비슷한 퀄리티의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방식이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이 지금 크게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퀄리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합성하고 또 음성 합성 쪽에서도 쏟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디퓨전 모델이 컨디셔닝이 좀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이 어떠한 특정한 성질을 갖는 그러한 아웃풋을 내도록 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기술들이 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조합을 함으로써 텍스트로부터 그 텍스트의 내용을 반영한 영상을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고 그 밑그림에 부합하는 영상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디퓨전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에 해당하는 연구를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한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 리버스 디퓨전 하는 과정을 어떤 좀그 트레이닝 펑션을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디퓨전 모델을 러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디퓨전 모델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디퓨전 프로세스하고 그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와 같이 깨끗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어떠한 디퓨전 프로세스의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릴 때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가우시안 방식입니다. 이 가우시안 방식은
이와 같이 어떤 그 샘플이 주어졌을 때 한 단계 더 망가뜨리는 과정을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일단 어떠한 샘플이 주어졌을 때 한 바퀴 한 번 더 이렇게 망가뜨리는 과정을 가우시안 분포에 의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전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일단 평균에다가 그 1 베타의 루트라는 값, 요 값을 곱하는데요. 이 값을 곱하게 되면은 사실 이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xt-1보다 0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베타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망가지는 과정에서의 uncertainty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상에서 망가진 영상으로 가는 과정은 이와 같은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델이 실제적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은 그 망가지는 과정의 역함수,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은 우리가 모델링하는 게 쉽지만 그 리버스 과정이 모델링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단계에 거쳐서 분할될 경우에 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굉장히 그 차이가 작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작았을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그 시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그 망가지기 전에 분포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망가지는 요 단계가 아주 작은 스텝이라면 실제 망가진 이후의 모델도 역시 가우시안이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망가지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짧은 경우에는 이렇게 망가진 곳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의 역함수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디퓨전 모델의 파워가 나오는 그 소스이면서 동시에 디퓨전이 굉장히 많은 스텝을 사용해야 되는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디퓨전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헷갈리는 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P라는 확률하고 Q라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Q라는 확률은 디자이너가 결정을 하는 확률이고요. 일종의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뉴럴넷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망가지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썸션 또는 하이퍼세시스에 해당하는 그러한 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이 러닝하는 과정은 이 디퓨전 과정이 아니라 디퓨전의 리버스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리버스 과정은 이렇게 P로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러닝한다라는 것은 신경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확률을 추정하는 식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이 가우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Q가 가우시안일 때 이 디퓨전 스텝이 굉장히 짧다면 그때는 이 P 역시도 가우시안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딱 두 가지 정보만을 추정하면 이 확률 전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 평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평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더 망가진 샘플로부터 좀 덜 망가진 샘플로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좀 덜 망가진 샘플의 그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와 같은 과정을 전제한 이후에 결국 한 스텝에서 그 리버스 디퓨전을 할 때 이와 같은 평균을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느냐 이걸 신경망으로 어떻게 러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 민 펑션을 직접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요즘에 사용하는 방법은 그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러닝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학습에 사용되는 이 과정은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가 주어지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일부러 이렇게 망가뜨린 다음에 이 망가뜨리는 이 데이터가 요 앞에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가는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일단 깨끗한 트레이닝 데이터 X0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XT를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리퀘어먼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이 디퓨전 모델을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XT-1에서 XT로 가는 요 한 스텝이 이러한 가우시안으로 표현이 된다면
x0부터 xt까지 갈 때는 이러한 디퓨전 단계가 여러 번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수치들, 이 그 베타라고 하는 요 수치들이 이제 점점 누적이 되겠죠. 그 누적되는 과정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그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디퓨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0로부터 깨끗한 영상으로부터 임의의 시간인 그 t의 그 샘플로 디퓨전을 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x0가 주어졌을 때 이 xt의 확률 분포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샘플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디퓨전이 이루어진 그 망가진 샘플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링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한데요. 어떤 가우시안이 있고, 가우시안의 평균을 알고 있고, 또 코베리언스를 알고 있다면은, 그러한 가우시안으로부터 샘플링하는 거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노이즈라는 벡터 하나를 우리가 도입을 할 건데요. 이 노이즈 벡터는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 그 평균이 제로이고,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그 노이즈 벡터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일단 여기 평균에다가 베리언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이와 같은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이와 같은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입실론 샘플링한 다음에 이러한 샘플 그 평균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분포에서부터 하나의 샘플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을 위해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디퓨전 모델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따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식은 그 라이클리후드 펑션, 이게 로그 p x 제로라고 하는 요 파트가 px 제로가 라이클리후드 펑션인데요. 거기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식이 되는데요.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근데 이 식을 바로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수학적인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이 과정에는 얀슨의 이니퀄리티라는 식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복잡한 그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P 세타 X 제로를 디퓨전에 나타나는 그 P하고 Q라는 식에 의해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각 단계별 디퓨전 과정 그리고 단계별 리버스 디퓨전 과정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중간에 그 긴 유도 과정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을 잘 해쳐모여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약간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텀이 나오는데요. 이 L0라는 것은 원래 샘플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레이턴트 벡터로 가는 그 확률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과정에 이제 그 리버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맨 마지막 단계에 그 디퓨전에 해당합니다. 근데 요 단계하고 요 단계는 사실 학습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컨스탄트로 처리하고 이쪽은 또 디지타이즈 하는 과정으로 이제 대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쪽 파트인데요. 이 중간의 과정을 보시면은 이 Q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하고 P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 요거는 디퓨전이고 요거는 리버스 디퓨전입니다. 이 두 개 간에 그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에 의해 학습이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디퓨전 모델에 의해서 나온 요 수식하고 리버스 디퓨전에 의해서 나온 요식 간의 그 거리가 짧아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게 가우시안이고 이것도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과 가우시안 간의 그 KL 다이버전스는 공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사용하면은 이쪽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이 평균 벡터하고 이쪽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평균 벡터 간의 디퍼런스에 의해 가지고 요 KL 다이버전스 텀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베리언스 텀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은 경우에 좀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러닝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리버스 디퓨전에서의 그 평균 벡터식, 그 식이 바로 이 파란 사각형으로 표시한 요 식인데요. 요 식을 러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퓨전 모델은 이거를 요 수식에 의해 가지고 러닝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DDPM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이와 같은 그 민을 추정하는 것이나 이 노이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이퀴발런트하다. 그러니까 얘를 추정하는 대신에 이쪽을 추정을 함으로써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훨씬 더 간단한 학습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두 개씩이 이퀴발런트한데, 이 앞쪽 부분은 그냥 생략해 버리고, 이 뒤쪽 부분만은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디퓨전을 학습하는 방식이 되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는 이후에 나오는 그 되게 많은 후속 연구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디퓨전 모델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으로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를 정확하게 러닝을 하면은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디퓨전이 천천히 계속 발전을 하다가 2021년도에 드디어 디퓨전 모델이 겐의 성능을 넘어섰다라는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비교한 겐이 그 겐 중에서도 거의 소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빅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방식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퓨전 모델의 아키텍처를 굉장히 여러 가지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는 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이버서티를 약간 희생하는 대신에 퀄리티를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테크닉을 디퓨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고, 실제로 어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고 하는 테크닉을 제안함으로써 디퓨전 모델의 퀄리티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에다가 어떤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그 클래스 컨디션드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뭐 함으로써 퀄리티를 올리자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결국 그 이전에 그 발전했던 그 겐에서 이루어진 그 컨디셔널 겐이 그냥 언컨디셔널 겐보다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이전 연구에서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퓨전 모델에서 어떻게 클래스를 지정을 함으로써 컨디션을 적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노이즈 에스티메이터 또는 스코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를 컨디셔널한 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노이즈한 그 샘플하고 그리고 지금이 몇 번째 타임 스텝인지 이 두 가지 정보를 주고 그 노이즈 벡터를 추정하는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하나를 더 넣어서 컨디션을 여기다 같이 집어넣자. 그래서 그 노이즈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 컨디션이 반영된 그러한 노이즈를 추정을 하면은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인데 여기선 전제 조건이 우리는 이미 프리트레인된 그 unconditional diffusion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잘 학습된 디퓨전 모델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잘 활용하면은 unconditional한 디퓨전 모델을 conditional한 디퓨전 모델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리버스 디퓨전을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망가진 샘플이 주어졌을 때 조금 덜 망가진 샘플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래스 Y가 제공이 되고 클래스 Y가 컨디셔널 텀으로 들어가서 좀 망가진 샘플과 추가적으로 클래스 정보를 같이 이용을 해서 덜 망가진 샘플을 만들어내자. 근데 이게 바로 컨디셔널 디퓨전의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어, 베이지안 시어리를 잘 활용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요 텀이 이렇게 되고요. 베이지안 시어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y하고 xt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분모에 py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식을 좀 정리를 하면 요 부분이 여기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 텀을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어썸션 적용해서 요거를 좀 생략하게 되면은 이러한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모에 해당하는 이쪽 파트는 그냥 콘스탄트로 빼가지고 이쪽에 g라는 텀으로 그냥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P, XT 기분 XT 플러스 Y.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unconditional한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리고 PY 기분 XT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요, 사실 클래시파이어가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확률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샘플이 해당하는 클래스의 그 확률을 추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뒤 두 번째 텀이 클래시파이어가 에스티메이션한 그 확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텀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 클래스파이어를 잘 이렇게 결합을 시켜줌으로써 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디퓨전 모델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은 이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를 잘 러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실론이라는 펑션이 있고 제가 입실론 햇이라는 펑션을 또 도입을 했는데 이 입실론 햇이라는 펑션은 요 일반적인 디퓨전에다가 클래시파이어가 반영이 된 이와 같은 이 전체 컨디셔널한 디퓨전의 스코어 펑션 또는 노이즈 에스티메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펑션입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이와 같은 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의 스코어 펑션이 다음과 같은 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잘 보시면은 이 앞쪽에 있는 텀에 있는 요 입실로는 그냥 처음에 저희가 그 언컨디셔널한 디퓨전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노이즈 에스티메이터 또는 스코어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나오는 요 숫자는 디퓨전 모델에서 나오는 일종의 몇 가지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나오는 요 텀이 굉장히 재밌는 텀인데 이 텀을 잘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py 기분 xt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결국 클래시파이어에 해당하는 그러한 텀입니다. 거기에다 로그를 한번 취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입력 정보 xt로 미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파트는 클래시파이어의 로그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한테 특별히 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언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에다가 클래시파이어가 하나 있으면 얘네 둘을 결합을 해서 컨디셔널한 디퓨전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후속 연구에서는 그 클래시파이어 자체를 직접 명시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 디퓨전 모델을 그 이용을 해서 임플리시트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러한 방법이 또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거의 1990년대부터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그 작업을 수행을 할 때 베이지안 세어럼을 써가지고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태스크를 수행하는 뭐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테크닉이 다시 현대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사용된 그러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텍스트로부터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달리 3인데요. 거의 지금 시점에서의 거의 소타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긴 텍스트로 디스크립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디퓨전 기반의 컨디셔널 이미지 합성 모델들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지날 때마다 그 퀄리티가 이제 확확확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샘플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샘플입니다. 일단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 동작하는 기본 원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로부터 영상을 합성하는데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텍스트 문장을 잘 그 구조 분석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의미를 추출한 다음에 그 의미를 반영하는 영상을 또 따로 합성을 하자. 굉장히 내용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관객 그 과정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 겉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통일성 있고 되게 단순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는 텍스트를 임베딩으로 바꾸고 또 이미지를 임베딩으로 바꾸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텍스트에서 뽑아낸 임베딩하고 이미지에서 뽑아낸 임베딩이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영상 처리하는 쪽에서는 그 이미지 임베딩을 만들었고 텍스트 처리하시는 분들은 텍스트 임베딩을 만들었는데 그 두 개 간의 호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이 두 개의 임베딩이 서로 호환이 되도록 러닝을 하는 방식이 나왔고요. 그러한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클립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문장이 텍스트로 주어집니다. 이 텍스트에서 뽑아낸 텍스트 임베딩하고 이미지에서 추출을 해낸 그런 이미지 임베딩이 서로 유사도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면 텍스트에서 뽑은 임베딩과 이쪽에서 뽑은 이미지에서 뽑은 임베딩이 서로 유사한 벡터를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임베딩 스페이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립이라는 임베딩 방식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클립을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연구에서는 이쪽 파트를 클립의 인코더를 쓰는 것도 괜찮지만 이거 자체를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자. 실제적으로는 그 T5라는 모델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프리트레인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쓰는 것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를 임베딩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임베딩이 영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임베딩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텍스트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한 이미지 그 합성기를 만드는 게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미지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이미지 디코더입니다. 이 이미지 디코더는 결국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임베딩을 받아서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 나오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은 이 이미지 디코더의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그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클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클립이 나온 배경은 대규모 영상 데이터로부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임베딩을 배우자라는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미지넷과 같이 어떤 이미지가 있고 클래스만 딱 주어졌는데 클래스 하나가 이미지에 대해서 주는 정보는 너무 작다. 그래서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텍스트 문장으로 디스크라이브한 캡션 같은 그러한 정보를 전체를 다 이용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클립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약 400밀리언 정도의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 샘플들은 이미지하고 그 이미지를 설명해 놓은 그런 텍스트 페어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 텍스트 임베딩하고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 이미지 임베딩이 서로 호환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그 반영을 하는 텍스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이미지는 비슷한 임베딩을 내도록 그렇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여러 가지 사전 연구가 있는데 이 클립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 문제를 풀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텍스트에서 뽑은 임베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클립의 학습은 배치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이러한 페어가 되게 여러 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각각 텍스트에서 뽑은 그 텍스트 임베딩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복수의 이미지에서 뽑은 이미지 임베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텍스트와 이쪽에 있는 이미지는 각각 페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미지 임베딩하고 텍스트 임베딩의 이제 다트 프로덕트를 계산을 합니다. 이 다트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다트 프로덕트의 의미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 방향성이 같으면 큰 값이 나오고 방향성이 다르면 작은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다트 프로덕트 자체가 시뮬러리티를 반영을 해놓은 이제 그러한 퀀티티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떤 이미지가 딱 들어왔을 때 자기하고 같은 데서 나온 그 텍스트, 여기서 뽑은 텍스트 임베딩하고의 다트 프로덕트는 높은 값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남의 영상에서 나온 그러한 텍스트 임베딩에 대해서는 낮은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요게 정답이고 나머지는 이제 오답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간의 그 다트 프로덕트 밸류의 차이를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러한 방식이 일종의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하고 페어를 이루는 텍스트하고는 점점 유사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텍스트하고는 유사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랑 쌍을 이루는 그 텍스트하고는 호환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클립이라는 방식이 각광을 받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그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위한 임베딩을 러닝하자 이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직관적인 방법은 그냥 랭귀지 모델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랭귀지 모델이 그냥 문장을 생성을 하고 그 텍스트 캡션하고 같은 텍스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언어라는 것이 패러프레이즈 형태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도 되게 여러 가지 표현에 의해 가지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의미인데 문장이 좀 다르게 나왔다, 표현이 다르게 나왔다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식은 무조건 페널티를 많이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그 제대로 만들어낸 문장도 자꾸 페널티를 받으니까 이제 학습 효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은 그 문장 자체를 러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워드들만 좀 맞추도록 하자. 뭐 이런 방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문장 전체를 맞추는 것보다 좀 쉬워지기 때문에 러닝 에피션시가 좀 좋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제가 설명드린 이 클립의 방식은 그냥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즈 문제에 의한 그 학습 비효율성이 상당히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 모델에 의해서 문장 자체를 예측하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백오버드, 그래서 단어들만을 맞추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은 비슷한 양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이미지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의 에피션시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그 클립에서 쓴그 컨트래스티브 러닝, 객관식 문제 푸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했더니 훨씬 적은 수의 샘플, 적은 수의 아이터레이션을 이용을 해도 유사한 그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문제에 의한 그 자연어 학습의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방식이 바로 이 클립입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에 비해서 초대규모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바로 이 클립이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 클립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합성하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초의 모델이 글라이드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글라이드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 디퓨전 모델이 결국 그 리버스 디퓨전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평균에 해당하는 그 뮤를 추정을 하는 그런 펑션을 러닝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디퓨전 모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컨디셔널 디퓨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컨디셔널 디퓨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를 클래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클래스 컨디셔널한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를 설명을 드릴 때 클래스파이어가 있으면 그 클래스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그 기존의 디퓨전 모델을 좀 그 클래스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글라이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텀이 바로 그 클래시파이어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식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F라고 하는 요 텀은 이미지 엔코더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이미지에서부터 뽑아낸 그러한 임베딩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는 이게 캡션으로부터 추출한 텍스트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원래 학습 자체가 이미지하고 그 이미지랑 쌍을 이루는 캡션 이 두 개를 받아서 학습을 시키는 것인데요. 이쪽은 이미지로부터 뽑은 결과 그 임베딩이고 이쪽은 캡션 텍스트로부터 뽑은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벡터를 다트 프로덕트로서 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다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정보하고 이쪽 정보 간의 유사도가 높으면 큰 값이고 유사도가 낮으면은 작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다트 프로덕트 텀이 클래시파이어의 어떤 스코어에 해당하는 그 시뮬러리티를 나타내는 스코어에 해당하는 그러한 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클래스 가이던스가 들어간 디퓨전은 원래 디퓨전 모델에다가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그 클래시파이어의 자리에다가 어, 이미지 임베딩과 그 캡션 임베딩에 대한 다트 프로덕트가 클래시파이어 대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글라이드라는 방식이 클래시파이어 대신에 클립을 이용을 한 일종의 그 가이던스를 적용한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면 어떤 캡션이 들어왔을 때 그 캡션으로부터 가이드를 받아서 디퓨전의 그 샘플링 과정을 좀 그 클래스에 부합하도록, 즉 그 캡션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그 나와 있는 최신 모델에 비하면은 좀 성능이 낮지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 나온 모델이 달리2입니다. 이 달리2하고 글라이드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클립 임베딩을 한번 거치면 이 텍스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임베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글라이드에서는 그 임베딩을 바로 디퓨전에 넣어가지고 영상을 합성해냈는데, 달리2에서는 이 중간에 프라이어 인코더라는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 프라이어 인코더가 결국 뭘 하는 것이냐? 실제 이 이미지 디코더가 입력으로 받을 때 텍스트 임베딩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면은 뭐 아무리 그 호환이 있는 임베딩이라고 하더라도 텍스트에서 뽑힌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위한 임베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프라이어 모델 하나를 넣는데 이 프라이어 모델이 하는 역할은요. 이와 같은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텍스트에 대응하는 이미지 임베딩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라이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부터 뽑은 임베딩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와 같은 프라이어 인코더를 넣는 것이 훨씬 더 퀄리티라든가 또는 다양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달리2 모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이 이미진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이미진 모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달리2에서는 이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텍스트 임베딩을 그 클립 인코더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페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한 텍스트만 있는 그 데이터가 훨씬 더 수집하기가 쉽기 때문에 라지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냥 여기다 쓰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텍스트로부터 그 영상을 합성한 결과를 이렇게 그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하이 퀄리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2보다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나온 달리3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요.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옛날보다 훨씬 더 자세히 또 정밀하게 줬더니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텍스트 그 임베딩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간단한 텍스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달리3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스크라이브된 그러한 캡션으로부터 러닝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 퀄리티가 훨씬 더 개선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비교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은 그냥 단순히 새가 허수아비를 보고서 이제 그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 정도의 캡션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길고 자세한 캡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에 있는 그림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죠. 네, 이러한 방식이 이제 이미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제가 꼭 설명드려야 되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는 논문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요 아이디어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미드전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져온 혁신은 어떤 면에서 이제 퀄리티도 있지만 퀄리티보다는 계산량을 엄청나게 줄였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디퓨전 모델의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로축은 이게 일종의 이제 비트 퍼 디멘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의 퀄리티를 정보의 양으로서 나타낸 그러한 매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디퓨전을 그 실행을 했을 때 이 그 비트 퍼 디멘전은 그 스텝 수에 거의 정비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디스토션의 양인데요. 이게 RMS인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퀄리티가 좋으냐 그 에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 앞쪽 부분에는 조금만 바뀌더라도 이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스텝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퓨전 모델의 이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이제 합성 속도였는데요. 이쪽 부분은 디퓨전이 퀄리티가 좋으니까 디퓨전을 쓰자. 그런데 이쪽 파트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지만 퀄리티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러니까 이걸 디퓨전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오토 인코더에다가 겐을 붙여가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하자. 네, 이게 바로 레이턴트 디퓨전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이턴트 디퓨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시멘틱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이 시멘틱 컴프레션은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요 파트가 시멘틱 컴프레션이고요. 어, 그 두 번째 파트는 요 퍼셉추얼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파트입니다. 네, 요게 지금 좀 거꾸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요게 퍼셉추얼 컴프레션입니다. 이제 퍼셉추얼 컴프레션은 기본적으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X가 들어오고 인코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 또 원래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이쪽 파트가 오토 인코더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인코더만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는 레이턴트 벡터가 되죠. 그리고 디퓨전 모델을 이용을 해서 복원하는 대상은 레이턴트 벡터까지만 하자. 네,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레이턴트 디퓨전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레이턴트 벡터가 들어왔을 때 이 레이턴트 벡터를 디퓨전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완전한 노이즈까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리버스 시킴으로써 레이턴트까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실제 샘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그 이러한 구조가 즉 그 시멘틱 컴프레션하고 퍼셉추얼 컴프레션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 방식이 레이턴트 디퓨전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그 시멘틱 컴프레션을 하는 이 과정에 유넷이라는 구조를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유넷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넷 중간에 KQV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어텐션 구조인데 바로 그 트랜스포머에서 많이 쓰는 그 KQV 어텐션 그 어텐션에 해당합니다. 어떤 컨디션을 집어넣을 때 그 KQV 어텐션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는 이 방식을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컨디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팩터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가 들어온다면은 클립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걸 또 텍스트 임베딩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또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임베딩으로 만들어 놔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레이턴트 디퓨전의 그 컨디셔닝을 하는 방식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노이즈에다가 컨캐티네이트 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그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KQV로 이 중간에 집어넣는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컨디션을 이렇게 두 종류의 방식으로 그 반영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1위로 넣었을 때하고 1위로 넣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트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영상을 합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레이턴트 디퓨전의 좋은 점은 계산량을 크게 줄였다.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계산 인프라도 훨씬 적게 써서 영상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컨디셔닝 하는 그 두 가지 방법, 그 컨캐티네이션 시키는 방식과 그 어텐션을 쓰는 방식, 그 두 가지 방식을 정립했다라는 그 두 가지 공헌을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이 마지막에 사실은 이쪽 파트가 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그 굉장히 재밌는 애플리케이션은 버추얼 트라이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패션 쪽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입력은 이 두 가지 입력이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는 어떤 모델이죠. 그 사람이 그 뭐 아무 옷이나 입고 있는 그런 영상이 들어오고요. 일종의 펄슨 이미지 또는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션 아이템, 옷이라든가 아니면 장신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패션 아이템의 영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패션 아이템은 이와 같이 그 프로덕트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그냥 다른 종류의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사람의 모습에다가 요 옷을 입혀놨을 때의 영상을 합성해내는 것. 이걸 가지고 버추얼 트라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트라이온을 어디다 쓰냐? 뭐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온라인 패션몰에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또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은 어, 여기서는 이제 판매를 위한 그런 아이템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리ኳ이어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 되게 많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잘 되는 것 같아도 실제 써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디 파트하고 포즈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옷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옷의 비주얼 쉐입이나 또 복잡한 패턴 같은 것들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블러링이라든가 아티팩트라든가 또는 쉐입 디포메이션 같은 게 없어야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패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옷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클루ዥ 문제 또는 예를 들면 머리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셔츠가 나오고 그 뒤에 또 목 구조가 나올 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문제도 어려운 점입니다. 현재 그 사용하는 방식은 디퓨전 방식인데요. 그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은 디퓨전 방식보다는 좀 걔네 사용되는 테크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거는 이와 같이 그 모델의 이미지, 레퍼런스 이미지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미지로 이 클로징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요 비톤이라고 하는 이게 그 이쪽 분야에서 최초의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단계에 거쳐 가지고 착장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얘하고 얘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러한 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리파인된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리파인 네트워크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콜센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걔네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코더하고 디코더로 구성된 이런 제네레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여기에 그 피처 매칭이라는 방식하고 또 다른 방식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애드버서리얼 로스는 사용되진 않았지만 하여간 걔네에서 사용됐던 바로 그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일단 포즈맵, 이 포즈맵이라 함은 그 어깨라든가 뭐 팔꿈치라든가 이러한 키포인트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 쉐입을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옷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파트, 얼굴과 머리 뭐 이런 부분을 분리해냅니다. 이런 정보를 다 뽑아서 컨캐티네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입혀야 되는 그 클로징을 여기다 같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뉴럴넷이 네, 두 가지 정보를 추출하게 만드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콜스 리절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옷이 이 사람과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 매스크를 출력하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정보를 받아서 좀 더 리파인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네, 그 다음에는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트라이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퓨전을 이용하는 그 최초의 모델이 트라이온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일단 펄슨 이미지하고 가먼트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추출합니다. 근데 그 추출하는 정보는 첫 번째 휴먼의 포즈를
또 추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먼트 영상에서 이 사람의 포즈를 또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 옷을 이 사람한테 입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모델은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망가진 모델로 그 이미지로부터 좀 더 깨끗한 이미지를 점점 이제 단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정보는 일단 이 위에다가 덮어 씌워야 하는 그 가먼트를 입은 그 착장 영상이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두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어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습니다. 근데 채워 넣는 방식은 아까 제가 이쪽에서 포즈를 추출을 하고 이쪽에서 포즈를 추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포즈가 있으면은 이쪽의 각 위치가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매칭이 되어야 하느냐를 대충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그 크로스 어텐션에 의해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K 값은 이 키 값은 이쪽에서 포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Q 값은 이 펄슨 이미지의 포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매칭되는 위치가 강한 어텐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위치에서 이 V 값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값을 그 위치에다가 여기다 채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 옷에서 특정한 영역의 위치를 이쪽에서 어디인지를 대충 추정을 하고 그 위치에서 값을 가져와서 여기서 채우는 이러한 방식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디퓨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방금 말씀드린 그 크로스 어텐션에 의한 그러한 그 옷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비디오 합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합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와 같이 어, 그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가 하나가 주어지고요. 레퍼런스는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를 실제로 이제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레퍼런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시퀀스 오브 포즈로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디스크라이브한 그러한 정보가 이 포즈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포즈 시퀀스하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받아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포즈를 구현을 하라. 이게 바로 비디오 신서시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입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애니메이터 애니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최근에 나온 그런 방식인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레퍼런스 이미지이고 여기에서 이러한 그 포즈의 움직임을 추출을 해서 새로운 레퍼런스 이미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어, 그 무브먼트를 만들어낸 네, 그러한 방식이 조금 전에 보신 그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일단 움직임 자체를 되게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해야 되고 특히 쉐입하고 그 패턴을 잘 그 보존해야 된다. 이런 점도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비디오 신서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프레임 간의 어떠한 컨시스턴시가 보존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사람이 부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백그라운드의 컨시스턴시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제가 좀 많이 사용되는 방식을 한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플로우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무브먼트를 그 표현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가 옵티컬 플로우인데요. 이 옵티컬 플로우는 앞에 프레임이 있고 다음 프레임이 있을 때 특정한 오브젝트가 이제 요 위치에서 이제 요 위치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동한 좌표를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필드를 옵티컬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간의 그 각 화소가 어떤 화소가 어디로 이동했느냐라는 것을 각 화소별로 이 이동 좌표를 그, 그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옵티컬 플로우라는 것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서 각 그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바로 이 옵티컬 플로우에 의해 가지고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포즈라는 이 모델은 디퓨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이제 최초의 모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디퓨전을 사용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의 그 구조를 각 프레임별로 적용을 해서 각 프레임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아이디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 컨디션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 클립 인코더만 넣지 않고 추가적인 VA 인코더를 같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뭐냐면, 클립 인코더는 이미지를 잘 인베딩을 해주지만 원래 클립이 그 학습된 그 목적 자체가 텍스트와의 그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하고 매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집어넣지, 비주얼한 인포메이션은 그렇게 많이 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텍스트 캡션하고 매칭을 시키려면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그 뭐 핑크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몇 가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얘가 모니터링 그 잘 반영을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그 스페이셜한 인포메이션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A 인코더를 같이 사용을 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집어넣겠다. 이제 그러한 방식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그 이와 같이 영상을 여러 가지 포즈의 시퀀스를 집어넣을 때 이제 하나의 포즈를 넣는 게 아니라 앞뒤에 두 개씩 그래가지고 전체 다섯 개의 포즈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템포럴 컨시스턴스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네, 그리고 애니메이트 애니원이라는 방식도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이미지하고 그 포즈의 시퀀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이쪽에서 사용한 인코딩 방식은 이 레퍼런스 이미지도 이와 같은 그 클립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을 하고 또 이 포즈 시퀀스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새로운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을 했다. 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이렇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